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취임 후 처음으로 대대적인 안보라인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같은 폭파 등으로 남북 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이번 교체를 통해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국회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1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배정우 세한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서훈 국가안보실장 내정자, 정의용, 임종석 외교안보특보 이렇게 됐습니다. 전반적인 대북통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그 대북 정책 기조를 잘 아는 사람들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제가 볼 땐 일종의 드림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대대적인 외교안보 라인 인사 개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개편보다는 재편 내지는 총가동 이런 표현이 더 적절하지 않나. 왜냐하면은 원래 이제 정의용, 서훈 투톱이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자리 바꿈하고 두 분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서훈 국정원장이 국가안보실장으로 가시고 정의원 국가안보실장은 이제 외교안보 특보로 가신 거예요. 네. 여기에 이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들어오고 박지원 전 의원이 이제 국정원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임종석 초대 비서실장이 들어오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가용 자원을 총 동원하는 건데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그런 지경까지 남북 관계가 오니까 뭔가 남북 관계에 돌파구가 필요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총가용을 했는데 그럼 이제 이분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제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기존의 방식을 뛰어넘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창의성이 필요한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추진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통점을 보면은 소신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경험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 관계를 개선해야 되는 거예요. 당장 북미 관계를 개선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대북 제재가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북 협력을 좀 끌어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인도적인 지원 분야가 가능하거든요. 인도적인 지원 분야하면 어떤 거냐면 일단 코로나19 그래서 보건 방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료라든지 쌀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산림 녹화 사업도 지원하고 이런 상황에서 더 나아가서는 다시 한번 미국의 11월 대선 전에 북미 정상회담을 10월 달 정도에 한번 끌어내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북한에서 당장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연 성사될지 미지수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배 교수님께서는 드림팀이 구성이 됐다. 그리고 가장 먼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민 누구나 다 지금 민주진영, 특히 이제 대북한 관련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그동안 민주정부가 쭉 추진해 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박지원 의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DJ 정부에서 햇볕론 이것을 계속 밑바탕을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온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상징성이 있는데 이번 인사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정해져 있고 그리고 우리 정부는 상당히 대북 평화 어떤 전략에 있어서 성과를 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과를 전제로 한 인사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상황에서 보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지금 오늘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북미 직접 대화 없다. 그리고 미국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전략으로 말리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 문재인 정부도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성과를 전제로 한 인사인데 이 인사가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이 모든 것에 어떤 실패의 책임을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사자들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장관이라든가 국정원장 큰 타이틀, 장관급 타이틀을 또 겸직을 하게 되는 그런 자리지만 이것이 자칫하면 남북 관계 그리고 북미 관계가 잘 성립되지 않고 미국의 대선이 어떻게 끝나냐에 따라서 독이 든 성배가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 또한 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본인들은 이거에 대해서 남다른 각오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내부적인 인사로서 지금 북한의 이런 단기적인 지금 남북연락소 폭파와 같은 강경책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 북한이 지금 먹고 살기 어렵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먹고 살기 어렵다는 것은 북한의 핵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이것이 유엔 체제가 지금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사가 과연 뭐 유엔 주제로 한 그런 대북 제재를 허물을 수 있는 네. 그런 카드는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인사는 좋지만 예.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평가할 수 있지만 외부적으로 성과를 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관전 포인트로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저는 뭐 조금 판단은 좀 예. 보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배 교수님께서는 일단 드림팀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장 교수님께서는 일단 판단을 보류하면서 독이 든 성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인사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통일부 장관에는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이인영 의원이 됐고 또 국가안보실장에는 서훈 국정원장이 지명이 됐는데 사실 이 어제 인사를 두고 깜짝 인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게 바로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배경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 뭐 새정치민주연합 그 당대표 선거 때 네. 기호 1번이 문재인 현 대통령 그리고 기호 2번이 이인영 의원 그리고 기호 3번이 박지원 그렇습니다. 의원 아니었습니까? 예. 근데 결과가 박빙이었어요? 그때 뭐 3% 정도에서 문재인 그때 당대표가 45.3% 예. 그리고 3번 박지원 의원이 41.8% 네. 이인영 의원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12.9%.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박지원 뭐 의원의 경륜. 네. 경륜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네. 정치 팔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인영 의원의 폐기 이것을 업고 가겠다. 네. 그것이 실현됐다고는 보는데 예. 지금 그 후에 이 전당대회 이후에 지금 박지원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호남홀대론 네. 네. 그리고 뭐 문모닝이라는 그런 말들 매일 아침에 비판을 하고 네. 그리고 친문 패권주의를 상당히 비판을 했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이 있을 때 그때 참여정부죠. 그때 대북 송금 특검을 수용해서 예. 박지원 전 의원이 이제 구속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악연이 있기 때문에 그때 민정수석이었죠. 예, 민정수석이었죠. 문재인 대통령.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때 그런 악연이 있었고 당대표 2015년 2월이죠. 네. 당대표 선거 때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경쟁 관계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분당에 대해서 국민의당으로 가서 거기서 또 국회의원 당선이 되고 예. 이런 여러 가지 악연이라면 악연이고 정치하는 분들은 뭐 여러 가지 경쟁 관계가 있을 네. 때는 치열하게 난타전을 벌이는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당연한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 현 이런 상황에서 현 인사로서는 이것이 부족하다. 예. 김대중 정부의 사람들도 필요하다 일정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인사적으로 서로 민주 진영 인사 전체가 대북 관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좀 발전시키고 지금 꽉 막힌 이런 험악해진 네. 남북 관계를 돌파하자 예. 이런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박지원 지금 국정원장 후보자를 내정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박전 그 지금 후보자가 내정자. 네. 예, 이제 인사청문회 거쳐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2000년 6.15부터 그 전부터 가서 6.15도 이끌어내고 그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으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이제 국정원장으로서. 박지원 전 의원을 발탁할 것은 네. 역시 이제 그분의 대북 전문성을 높이 평가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남북 사상 처음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우리 측 특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송호경 북측 특사를 만나가지고 성사를 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부터 계속해서 대북 라인이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절박한 상황에서 뭔가 돌파구를 열어라라고 한 게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두 번째로는 국내 정치에 던지는 메시지도 있어요. 네. 탕평 정책을 한 거라고 봐야 돼요. 아.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초로 다른 진영의 사람을 지금 기용을 했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제 앞으로 탕평과 협치의 시그널을 보낸 건데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국내 지지율이 하락되는 그런 걸 또 염두에 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박지원 전 의원 하면은 기본적으로 동교동 출신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또 지난번에 국민당으로 대거 탈당할 때 호남 중진들이 다 탈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다시 포용하겠다라는 네. 이제 그런 메시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뭐 정치 구단으로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국정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 정치에 정자도 꺼내지 꺼내겠다.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중량감이 있기 때문에 예. 국내 정치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게 행사할 수도 있는 안정감을 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호사가들은 뭔가 또 윤석열 네. 검찰총장 문제와 관련해서도 뭐 일종의 견제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아, 그런가요? 뭐라는 이제 그런 얘기는 이제 호사가들의 예. 얘기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하여튼 이번 인사에서 백미는 박지원 전 의원이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가 충성을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여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다고 그러는데 왜 당장 우려하는 거죠? 아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모닝이라 할 정도로 네네.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고 또 지난 대선에서는 또 안철수 진영으로 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과연 우리 그런 게 사람인가? 있으니까. 특히 이제 국정원장이라는 자리가 예. 충성도가 요구되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장 또 박지원 의원이 정치 구단답게 네. 나는 역사와 또 대한민국과 문재인 대통령에 그렇습니다. 충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중요한 것은 이번에 이제 쓰임새 능력이니까 그 역할을 잘 해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제 인사 중에 또 외교안보 특보 자리를 보면 이제 정계 은퇴를 선언을 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 건데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발탁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이 한반도 정세나 국제 정세를 봤을 때 이 자리에 역할이 사실 작지만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어떤 일을 좀 해줄지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그 임종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최측근 인사로서 네. 문재인 대통령 보필을 해왔고 그리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밑그림을 그린 분이고 뭐 국민 누구나 다 알고 그리고 비서실장 당시에는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 남북 공동선언 이행 추진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대통령의 복심 예. 그리고 지금 가로막혀 있는 남북한 관계를 풀어줄 수 있는 북한 내 지인이 많은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을 견제로 해서 특사 자유롭게 일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임종석 대통령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북한 내 여러 가지 뭐 김여정 부위원장도 뭐 지난번에 같이 활동하고 잘 통하지 않았습니까? 부부장이요, 예. 부부장.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인사는 어떤 특정한 어떤 임무를 주는 것보다도 특사도 갈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주변국에 여러 가지 대통령의 의중을 전하고 주변국에서 북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네. 맡길 수 있는 그런 리베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특히 정의용 실장 같은 경우도 지금 3년 동안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 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교 안보적인 측면에서 대통령과 대통령의 분신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분들을 한때 자유롭게 함으로써 북한 문제 그리고 주변 강국 특히 이제 미국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북미 어떤 정상회담이라든가 핵과 관련한 이런 여러 가지 역할, 미션 이런 것들을 이 두 분을 통해서 대통령이 자유롭게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런 임무를 주겠다는 그런 의지로 읽힙니다. 그럼 배 교수님은 지금 언급하지 않은 이인영 장관 후보자도 있고요. 지금 네. 서훈 안보실장 내정자도 있고 정의용, 임종석 외교안보특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부분은 주목해 볼 만하다 이런 인물은 누가 있을까요? 그 부분은 이제 이미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후에 지금 이 5분은 사실상 어느 정도 역할이 좀 정리가 됐다고 봐야 돼요. 네. 이른바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 그리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대북 문제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정의용 외교안보 특보 그리고 또 서훈 국가안보실장 내정자 같은 경우는 당장 대미 외교에 예. 집중하는 거예요. 이제 특히 이 정의용 지금 특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볼턴 회고록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을 소통을 해가지고 설득을 할 정도로 그 소통 능력이 뛰어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기존의 정의용 서훈 투톱을 계속해서 손을 맞춰왔기 때문에 예. 그런 역할을 이제 계속 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그러면 이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 네. 라는 것과 관련해서 먼저 특보에 대해서 좀 봐야 돼요. 예. 특보는 허당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완전 실세일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전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아끼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특보라 그래도 완전 실세 특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 예. 임종석 초대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역시 전체를 조율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할 것 같아요. 폭넓게.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통찰력을 가지고 국내 정치 또 그리고 국외 외교 문제까지 통찰하는 예. 그런 역할을 좀 맡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 끝나고 나서 바로 지금 이제 북한은 일단 이번에 바로 뭐 10월 북미 정상회담 무슨 소리냐 이렇게 반응은 내놨지만 네. 임종석 그럼 이번에 내정자가 북한 특사로 갈 확률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충분히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 초대 비서실장이고 지금 특보가 굉장히 실세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미션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본인도 미국의 대선 전에 예. 북미 정상회담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쪽에서도 조금 얘기는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볼턴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부정적이지만 10월 서프라이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깜짝 이벤트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이게 이제 왜 가능할 수도 있냐면은 예. 당장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재선에 성공을 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은 코로나19 또 그리고 인종차별, 뭐 경제 문제 때문에 굉장히 지금 코너에 몰려 있고 예. 뭔가 반전 카드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지만은 가장 어려운 문제는 그러면 뭘 줄 것인가? 네. 당장 미국은 북한에 뭘 주고 북한은 미국에 뭘 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예. 성사 가능성은 상당히 좀 희박하지 않나라는 게 알겠습니다. 일반적인 네. 전망입니다. 예. 네, 여기까지 인사 얘기를 한번 해보고 추경안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이제 어제 35조 1,000억 원 역대 최대 규모였죠. 이렇게 1년에 3차 추경안까지 통과하는 건 사실 48년 만에 처음이기도 하고 어젯밤에 추경안이 통과가 되면서 사실상 여기에 통합당은 불참을 했고요. 또 정의당은 기권을 했는데 일단 추경안이 통과가 되기는 했지만 21대 국회 시작부터 좀 시작이 순탄하지 않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뭐 순탄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원구성을 통해서 이미 뭐 국민 모두가 인지를 했고 네. 네. 추경도 마찬가지로 너무 급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어느 분이 방송에 나와서 너무 급하게 하면 체한다 예.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가 그렇게 급한 것보다도 시간을 두고 아무리 급하지만 물론 지금 코로나라든가 그리고 경제적인 것이 상당히 급할 수가 있고 취업난 상당히 심각하고 예. 부동산도 심각하고 여러 가지가 지금 총체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이제 지금 우리가 쭉 얘기했던 북한 문제 이런 것도 상당히 어려운데 여기에 이 추경이라는 것은 결국은 국민들의 세금 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추경에서 35조 중에 24조 원에 달하는 적자 국채 이런 부분 네. 이런 것은 결국은 우리 후세들한테 부담을 지우는 예.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뭐 물론 여당 입장에서는 167명의 여당에서 6월 29일 본회의에서 상정해서 종합정책 질의를 6월 30일 날 했고 예. 절차는 다 거쳤다는 거 아닙니까? 소위 심사가 7월 1일부터 3일 동안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에 대해서 절차를 거쳤고 충분하게 심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또 보면은 뭐 또 반대표도 나오고 예. 또 기권표도 나오고 예. 민주당 내에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리고 역대 추경을 하는 보면은 뭐 3일, 5일, 6일 네. 이 정도에서 끝낸 적이 없습니다. 네. 일단은 최소한 10일 이상 이제 시간을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임시국회를 또 열어서 바로 처리하면 되겠지만 네. 요 한 해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적으로는 촉박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통합당은 빠졌고 반대 하나, 기권 7표 이렇게 나왔죠. 예. 이번 추경에 대해서. 이번 추경은 굉장히 몇 가지 특징이 있죠. 하나는 역대 최대 추경이다. 그렇습니다.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추경 예산이 28조인데 예. 이번에 이제 35조 1,000억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한 해 3번이나 추경을 연달아 한 것은 48년 만에 예. 1972년 이래 최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바로 원구성도 제대로 안 되고 통합당이 참여하지 않고 처리한 것은 이번 또 처음이에요. 예. 네. 그러면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결국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지급한 건데 이걸 이제 처리한 건데 예. 통합당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과연
뭐가 중요하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지금 이제 법사위원장 자리 때문에 원구성도 안 해야 되는지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졸속 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이렇게 추경을 심사를 끝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통합당이 전략적으로 좀 잘못 선택한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정치하면은 결국은 국민을 돌보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러려면 이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다행히 곧 들어오겠다 하니까 조속히 들어와서 국회를 정상화하는데 좀 앞장을 서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거 짧게 이 부분은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추미애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했습니다. 발동을 했는데 이제 검사장을 소집해서 어제 회의를 했잖아요. 이제 입장을 밝혀야 될 것 같은데요. 윤 총장이 어떻게 결론을 낼 것 같습니까? 윤 총장은 일단 이걸 수사 지휘권을 거부하면은 자리를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국가공무원법상의 복지 명령에 그 복종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부분 수용하면서 저항하는 그런 문세는 어느 정도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 자문단을 지금 중단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수용을 한다고 봐야 돼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전국의 검사장 회의를 여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본인의 이른바 거부, 저항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건데 예. 이게 과연 온당한 건지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수사의 공정성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법무장관이 개입을 한 거예요. 왜냐? 지금 윤석열 총장의 오른팔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돼 있는 검언 유착 사건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공정하게 수사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손을 떼겠다고 하면서도 지금 전문 자문단을 본인이 거기에 구성에 개입까지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수사자문단, 예. 그래서 이제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법에 보면은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도록 명시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저항을 하거나 거부를 하면 자리를 그만둬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 수용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문건으로 이의 제기를 하는 그런 형식을 취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장 교수님께서는 글쎄요, 뭐 저는 이 국민 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법무부와 검찰총장이 이렇게 갈등, 정치적인 갈등이라고 이제 국민들이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전국 고검장, 검사장을 다 소집을 해서 여기에서 나온 것이 검찰청법 제12조 지휘감독권을 침해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을 이제 예를 들어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발동에 대해서 정면으로 윤석열 총장이 저는 이것에서 거부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검찰청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나는 거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그러면 거부할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또 감찰을 진행을 해서 그 과정 또한 상당히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이것은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한테 상당히 큰 리스크를 안겨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결제해지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너무 지금 더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결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배종우 세한대 교수, 장성욱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